네, 민심 2024 MBN 총선 개표 방송 5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지역구도 있고요. 전체 지역구는 88%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 지상파 3사가 예측했던 출구조사와 판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지역구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110석 안팎을 그리고 민주당, 범민주연합까지 해서 범민주당 쪽이 한 170석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개표를 지켜봐야 될 지역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현재 개표 상황, 당선 확실된 곳, 또 유력시되는 곳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상황실 나와주십시오.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이제 개표가 막바지에 흐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접전, 박빙적인 곳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요. 자, 접전 지역 중심으로 개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양천갑입니다. 개표가 88.2%가 진행되는데요.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가 49.27%, 민주당의 황희 후보가 48.7%로 박빙입니다. 네, 박빙 지역 계속 살펴봅니다. 서울 송파병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와 민주당 남인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빙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사하갑입니다. 개표가 89.5% 진행되는데요. 두 후보의 표차는 298표 차입니다. 네, 박빙 지역 살펴봅니다. 대전 중구입니다. 민주당 박용갑 후보와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가 서로 박빙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후보 간 득표율 격차는 0.94%포인트입니다. 네, 이어서 충남 천안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여전히 박빙 구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표차는 532표 차입니다. 네, 이어서 경북 경산입니다. 무소속의 최경환 후보와 국민의힘 조지현 후보 아직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네, 다음은 경남 창원 성산입니다.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가 46.18%, 민주당의 허성무 후보가 45.81%도 박빙 구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남 창원 진해에서는요,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와 민주당 황기철 후보가 아직 알 수 없는 승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 중구 성동 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개표가 78% 넘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50.53%로 조금 앞서는 가운데 여전히 접전입니다. 네, 득표율 3%포인트 이내로 접전을 보이는 곳입니다. 서울 양천갑,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와 민주당 황희 후보가 서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 영등포 을입니다. 개표가 99.9%,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황이지만 아직은 접전입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후보가 50.18%로 조금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동작갑입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후보와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 서로 표차는 2,723표 차입니다. 네, 이어서 서울 송파병입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가 50.32% 득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후보의 표차는 856표 차입니다. 네, 다음 접전 지역 부산 사하갑입니다. 국민의힘 이성건 후보와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서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 동구 미추홀 을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도 아주 근소한 표차로 승리가 펼쳐졌었는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가 51.15% 득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 2.3%입니다. 네, 대구 중구도 아직 승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박용갑 후보와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 서로 박빙입니다. 네, 이어서 경기 하남갑입니다. 국민의힘 이용 후보가 51.17%로 앞서는 가운데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2.34%포인트로 접전입니다. 네, 다음 경기 용인병입니다. 국민의힘 고석 후보와 민주당 부승찬 후보 아직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경기 용인정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아직 웃는 후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현주 후보가 49.85%, 국민의힘 강철호 후보가 48.13%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접전 지역입니다. 충남 천안갑, 민주당의 문진석 후보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북 경산입니다. 무소속 최경환 후보 이번에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출마를 했는데요. 43.28% 그리고 국민의힘 조지현 후보 43.18%로 접전입니다. 네, 다음 접전 지역입니다. 경남 창원 성산에서는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와 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492표 차로 박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남 창원 진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가 99.9% 거의 다 진행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접전입니다. 두 후보의 표차 499표차입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지지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드린 대로 울산의 퀀텀 점프,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 모든 노력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울산 출신으로서 중앙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큰 정치를 해보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실천하는 데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저 김준혁을 선택해 주신 우리 영통 지역의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메탄, 원천, 광교, 영통 우리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간 했던 무능과 또 잘못된 행정, 이 부분에 대한 정권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수원 지역 저 포함해서 5명의 후보들 모두가 다 당선된 것은 진심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로 구민은 저 박상은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참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머릿속에 지금 하얘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종로구가 종로답게 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종로가 되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과정을 함께했던 최재형 후보님. 네, 다시 데이터룸입니다. 현재 시각 새벽 2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개표 후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난 지역도 있지만 아직까지 승패를 쉽사리 말하기 힘든 곳도 있는데요. 각각의 접전 지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시각 현재 지역구 의석수 현황입니다. 개표 89.2% 진행이 됐습니다. 총 254석 가운데 현재 스코어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56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95곳에서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새로운 미래, 세종갑에서 김종민 후보가 1위 수성하고 있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선전이 화제거리입니다. 진보당에서도 아직 한 곳 수성하고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 의석 수도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 많이 가져간 더불어민주연합 13석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조국혁신당 12석과 합치면 범진보 25석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미래에서는 19석, 녹색정의당은 단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개혁신당 현재 비례 의석으로 2석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총선과 현재 총선의 판세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색깔 변화가 잘 나타나시나요? 제 눈에 보이는 건 먼저 저 위에 심상정 후보의 지역구 같은데요. 이 노란색이 이쪽 지금 총선판에서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또 이때 없었던 색깔들 두 색이 등장을 하죠. 바로 민트색과 주황색입니다. 민트색 세종갑의 새로운 미래 후보가 한 석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 하나 가져감으로써 개혁신당 주황색 불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시도별 판세 그리고 관심 지역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도 서울입니다. 한 석이 줄었죠. 전체 지역구는 48석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땐 조금 저조합니다. 35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현재 스코어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13곳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1위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1위 후보자들 서울 양천 갑입니다. 이재명 대표 저격수로 불리던 국민의힘 구자룡 변호사 49.3%로 현재 불과 719표 앞선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지역은 전략공천 후보와 도봉의 아들을 자처하는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 간의 맞대결이 펼쳐진 서울 도봉갑입니다. 개표 거의 완료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 네. 49.1% 국회 입성이 확정됐습니다. 네, 다음 지역구는 어딜까요? 서울 마포갑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인재 영입 관련된 업무를 했었던 조정훈 후보 현재 이지은 후보를 2,619표 앞서가면서 49.6%, 현재 개표율 80% 넘긴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한강벨트의 한 축이죠. 서울 동작을에서는 85.7% 개표가 진행됐는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이 지역구에서 어느덧 세 번째 당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5.7%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합니다. 네, 대부분 지역들에서 지금 80% 이상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 지역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구,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한 석이 늘었죠. 총 60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1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 총선과 스코어가 아주 비슷할 것 같습니다. 51대 7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한 석이 늘었죠. 국민의힘이 한 석을 더 가져가게 되고요. 화성을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현재 경기 지역에서 1위권 후보들만 모아놓은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제 눈에 띄는 점은요, 현재 경기 포천 가평에 있는 김용태 후보. 제가 알기로는 이 90년대생 지역구 의원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최초로 저와 동갑인 90년생 김용태 후보가 당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심 지역구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벨트에서 교수대전이 펼쳐진 지역이죠. 경기 수원정. 개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선거 막판 막말 논란으로 계속해서 설화를 빚었던 민주당 김준혁 후보 과반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네, 다음 지역구는 어딜까요?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현재 확실 표시가 떴는데요. 개표율 88.9%, 현재 54%로 굉장히 높은 격차로 확실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12시를 넘어서면서 최고의 관심 지역구가 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 화성을입니다. 반도체 벨트에서 78.8% 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43.8% 득표 중입니다. 표차는요, 4,700여 표 차입니다. 네, 정말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화성정입니다. 유경준 후보 이번에 강남에서 지역구를 옮겨서 험지 출마를 했는데요. 현재 34.5%, 민주당의 마찬가지로 MZ세대입니다. 30대 전용기 후보가 55.2%로 당선 딱지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경기 하남갑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호위무사 이용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 여태까지 보수 후보 상대로 불패 신화를 자랑했는데 이번에 깨질까요? 개표는 72.8% 진행됐습니다. 네, 또 관심 지역구 어디가 됐을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경기 포천 가평입니다. 이 지역 현재 개표율 99.9%로 김용태 후보 당선 딱지가 붙었습니다. 50.5%,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90년대생 후보가 당선이 될 것 같은 지역입니다. 자, 캐스팅 보트로 알려진 중원의 표심, 이번에는 한쪽으로 좀 기운 모양새죠. 충남입니다. 11석의 지역구 의석수가 걸려 있습니다. 8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개표는 89.9% 진행이 되는데요. 역시 관심 있게 살펴볼 곳은 금강벨트죠.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 지역 세 번째 맞대결 만에 겨우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50.7% 당선이 되면서 드디어 정진석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지역구 부산 가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국민의힘이 단 한 석을 제외하고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관심 지역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수영입니다. 장해천 후보의 공천 취소 이후에 정현욱 후보가 전략 공천되면서 이 지역에 도전장을 냈었죠. 정현욱 후보가 51.6% 득표하면서 당선 확실합니다. 표차는 만여 표차가 넘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 해운대 갑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주진우 후보가 나섰는데 현재 개표율 87%, 구청장 출신인 민주당 홍순헌 후보를 꺾고 현재 52.5%, 이 당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부산 북구 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역인 전재수 후보가 수성이 유력합니다.
자객공천으로 나섰던 서병수 후보가 46.3%, 전재수 후보가 52.7% 당선이 유력하면서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로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양당의 스코어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는 새벽입니다. 아직까지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격전지 또 화제 지역구들 중심으로 어떤 후보가 당선됐는지 또 이유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창환 정치평론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병주 MBN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 기자,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이제 이 투표가 모두 끝나고 지상파 3사 공동으로 실시한 이 출구조사, 예측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KBS를 제외하고 SBS, MBC 두 곳은 국민의힘의 이 당선 가능 의석수를 제일 상단을 100석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KBS만 105석으로 잡고 그러면서 이제 양당의 표정을 봤더니 국민의힘은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그 출구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국민의힘이 110석 안팎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뭐가 좀 이상해졌다. 이런 분위기 변화가 좀 감지가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출구조사 한번 해서 저희가 서울에서 제가 한번 급하게 찾아봤는데요. 예. 서울 출구조사 이제 민주당이 이긴다고 나왔다가 당선 인사까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한 지역,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과가 바뀐 지역 예. 세 군데만 찾아봤는데요. 서울 동작을, 용산, 도봉갑 모두 민주당이 이긴다고 출구조사 나왔는데 예. 열어보니까 국민의힘 후보 당선됐습니다. 이게 출구조사가 정확성이 아무래도 뭐 완전히 100%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예. 지난 21대 때도 253곳 지역구 그 출구조사 했을 때 14곳이 틀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한 조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제 이 3부를 진행을 하면서 이 출구조사 결과는 이제 사전 투표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변수를 제대로 반영하기 좀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 출구조사 결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석에서 20석 정도는 좀 오차 범위 내에 놓고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은 우리 박 교수님은 예상을 하셨어요? 출구조사 때 사실은 이제 100석 붕괴에 대해서 예. 정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만큼 좀 뭐 출구조사가 그러니까 믿기는 해야겠는데 예. 그게 현실로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거의 110석을 넘는 그런 이제 의석수를 보이고 있는데 결론을 보면은 지금 이제 뒤바뀐 지역을 보면 예. 주로 어디냐 하면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텃밭이었던 지역 또는 우세 지역이었던 지역이 뒤바뀐 지역이 많습니다. 예. 이 얘기는 샤이 보수가 막판에 결집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전체 다 해서 결집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초접전 지역 아직 남아있는 지역을 보면 뭐 송파병이라든지 양천 사실 국민의힘이 우세였던 지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국민의 힘 후보가 박빙이긴 하지만 우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전통적인 스윙 보터 충청 같은 경우에 지금 초박빙 지역을 보면 예. 민주당 후보가 박빙이지만 우세한 지역이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판에 이제 일주일 동안 읍소 전략을 펼쳤어요. 예. 저는 읍소 전략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모든 지역에 통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텃밭, 부산 부울경 그리고 서울의 한강벨트 이런 중심으로 해서 대다수 전통적인 텃밭과 우세 지역에서는 샤이 보수가 예. 막판에 결집한 것이 결국은 열석을 끌어올린 배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건지 대변인. 네.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출구조사 결과만 나올 때 하더라도 이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당직자 또 이제 지금 후보들이 굉장히 낙심하는 표정이 역력했는데 네. 어쨌거나 101당은 아니지만 110석 안팎을 가져가는 걸로 지금 흐름이 네.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 선거 그 개표 상황실이 12시 10분에 일종의 철수를 했습니다. 제가 예. 철수 과정을 보면서 2020년 선거에서 우리가 참패할 때도 21대 선거 상황실이 총선에서. 예. 2020년 있죠. 그때도 대략 뭐 1시 넘어서 철수한 걸로 제가 당시에 취재 기자였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야, 이렇게 이른 시간에 철수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감과 또 이 실제 나오는 숫자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예. 그래서 굉장히 낙담하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저는 이 출구조사와 지금 간의 차이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판에 보수가 결집한 것도 있고 이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예측치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예. 지난 지난 2016년과 2020년에는 이 사전선거에 대한 보정을 거의 못해서 우리 보수 정당은 하단에 걸린 그 실제 득표가 예. 나타났고 진보 정당은 높은 숫자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보정 작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보정 작업을 너무 좀 세게 해서 사전 선거에서 분명히 더 많은 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이겼을 것이다. 예. 라고 계산을 했던 게 출구조사가 지금까지와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그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한 가지 좀 더 짚어봐야 될 지점이 투표율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최근에 투표율이 가장 지역이 높은 지역이 전남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이에요.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지난 총선 때도 그랬지만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 우세가 좀 뚜렷합니다. 예. 약간이나마. 반면에 본 투표에서는 보수 정당의 우위가 뚜렷하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은 투표율이 67%예요. 그 67%라고 하는 거는 사전 투표율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본 투표 증가율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보수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출구조사가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봤는데 예. 서울이 1위입니다. 서울이 1위고 이거는 결국은 본 투표에서 이 보수층의 투표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게 서초가 70%가 넘었고 동작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나경원 후보가 즉 샤이 보수가 막판에 소위 이제 주요 후보자들 예. 특히 이제 비윤 후보자들 중량급의 이런 후보자들의 이제 막판 이제 지키기에 나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막판 우세 지역 또는 예. 전통적인 우세 지역이나 텃밭 지역에서의 샤이 보수의 결집이 저는 뭐 막판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샤이 보수의 결집도 있었고 출구조사에 응답하는 샤이 보수들이 제대로 응답을 안 했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오류가 오차가 생기면서 이 출구조사 결과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지금 개표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분위기 어떻습니까? 출구조사와 다른 현재 개표 상황으로 의석수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이 강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낙담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뭐 당의 공식 입장은 사실은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만 아까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 지역구에서 당선 인사를 했습니다. 예. 그때 영상 이제 인터뷰를 저희도 방송을 했는데요. 그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역구 당선인으로서만 인사를 하겠다고 이제 하면서 환호하는 이제 지지자들한테 자제하라는 이제 예.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판세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선거 개표 진행되면서 예. 보다 이제 당내 분석 판단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현재 개표가 이렇게 출구조사와 다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약간 혼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벌써 출구조사 결과를 봤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선방한 거 아니야? 잘한 거 아니야? 국민의힘이 참패했다기보다는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200석 가까운 압승을 거둘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난 21대 총선보다도 오히려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그렇게 되면 잘한 게 없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세 분은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먼저요. 우리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선방했다, 잘했다 보십니까? 아니면 110석, 1당도 못하고 여전히 110석에 불과한데 뭐가 잘했느냐? 우린 참패다 이렇게 보십니까? 출구조사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당이 참패했고 이번 선거에서 정말 중간 심판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그대로 유권자들에게 먹혔다라는 평가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 출구조사와 달리 우리는 상당보다도 더 높은 그 의석수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이거 103곳을 얻었습니다. 103석을 얻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의석수가 114석입니다. 공교롭게도. 예. 그러니까 보궐이나 뭐 기타 정당 무소속 후보들을 영입해서 114석인데 지금 비례대표와 지역구에서 지금의 그 구도가 그대로 간다면 공교롭게 114석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예. 물론 뭐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는 내심 우리 당이 120석보다 조금 더 얻으면 비교적 선방한 결과다. 선방의 기준은 120석에서 130석이다. 뭐 이렇게 보는 약간의 개인적인 예. 생각이지만 뭐 현장 분위기와 각종 여론조사를 봤을 때 120석보다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다면 이게 또 180석을 막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 있는 예. 의석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의미를 뒀는데 114석은 기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분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사는 데는 어려운 선거였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예. 뭐 최악의 국면은 면했지만 글쎄 내일 아침에 조간신문에서 어떤 제목을 달지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사실상 민심의 탄핵 이런 제목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완화된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애초 국민의힘에서 내심 기대했던 의석수는 120에서 130석 정도. 네. 그러니까 120석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네. 최소의 이 마지노선이 120석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흐름이 110석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네. 그러나 정말 출구조사 결과처럼 100석도 안 되는 정말 개헌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기존의 출구조사를 보면 우리는 하단 쪽으로 가고 민주당은 상단 쪽으로 예. 갔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뭐 개표 상황실 분위기도 굉장히 예. 침울했었는데 개표 상황실이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나오는 공식 반응이나 전체 분위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저부터라도 우리가 최악의 국면은 막았구나라는 예. 안도감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개표 상황이 그대로 개표 결과로 최종 확정이 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보다도 의석수를 더 확보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민주당은 오히려 의석수가 지난 21대 총선보다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국민의힘이 잘하고 민주당이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될 법은 하는데 그러나 집권 여당,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일당을 못한 거, 과반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나름의 좀 자성적인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출구조사의 착시 현상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막 혼란스러워졌어요.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것 같은데 예.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지난 대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었어요. 그게 불과 1년 반 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직전에 민주당은 사실상 분당 상황을 거쳤어요. 뭐 심리적 분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혁신당과 합치면은 180석을 넘고 있거든요. 지금 패스트트랙 저지선 120석을 넘기지 예. 못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여권의 명백한 대패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특히나 최근에 뭐 한강 벨트 뭐 그다음에 반도체 벨트, 낙동강 벨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낙동강 벨트에서는 소위 텃밭의 이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선방을 했지만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 지옥보단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 120석도 안 되는 의석은 분명한 국민의 심판이고 그리고 여권 전반에 대한 예. 총체적인 경고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경고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소위 그 출구조사와 다르게 나온 지역을 보면 그 후보들을 면면을 보면은 대부분이 비윤 인사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 나경원, 그다음에 안철수, 뭐 그다음에 김재섭 이렇게 보면은 친윤 색깔이 옅은 후보들이 그나마 지옥 갔다가 돌아온 이런 예. 케이스들이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뚜렷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여권에 대해서 지금의 정책 기조, 국정 운영의 기조를 완전히 바꿔라. 예. 이 얘기의 뜻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선방했다, 젖잘싸 이런 얘기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저희도
그래서 뭐 젖잘싸까지 평가하기에는 뭐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120석 뭘 조금 더 넣었으면 우리가 더 좋았을 거 아니냐 그런 예. 건 아니고요. 우리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는데 그나마 우리가 막판에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예. 개헌 저지선을 막아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름의 성과였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적표였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은 처음에 이 개표하기 전에 예상했던 그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12석에서 14석, 출구조사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개표율을 보면은 그 정도는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현재 개표 상황과 출구조사, 예. 출구조사에서는 이제 12석에서 14석 정도 이제 확보하는 걸로 나왔고요. 조국 혁신당 목표 10석 플러스 알파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목표 사실은 상회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이제 당선인 지금 개표 상황은 보면요. 4번까지 당선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예. 잠시 고민정 후보의 소견을 잠깐 듣겠습니다.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한강벨트 동쪽을 사수했구나 하는 안도감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광진구의 변화와 발전들을 우리 광진 주민들에게 더 빠르고 또 속도감 있게 보여드려야 하는데 뭐든지 그 변화와 발전이라는 게 눈에 띄게 바로바로 보여지지 않아서 저도 답답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를 많이 믿고 의지해 주셔서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광진구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내는 게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무도하게 또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고 또 우리 광진 주민들의 명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서울 광진을의 이 고민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유력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직접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 지역은 85%에 87%군요. 예, 개표율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이제 유력이 떴기 때문에 고민정 후보의 당선이 뭐 기정사실화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 화재 지역구들을 좀 살펴보는데 지금 현재 가장 좀 뭐랄까요? 예상과 달리 좀 순위가 바뀌었다라고 예상되는 곳들이 몇 곳 있습니다. 앞서 동작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화성을 지역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영훈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공영훈 후보가 굉장히 미세하게 앞서는 것으로 출구조사에서는 예측이 됐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심지어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유력이 뜨지도 않았는데 자, 이 흐름의 변화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지금 저희 그 개혁신당 쪽에 아까 저희가 당선 예. 또는 유력 이 딱지가 붙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후보가 당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개혁신당 측에 어떤 근거로 이제 당선 인사를 한 거냐 물어보니까 사전 투표함을 먼저 이제 열었을 때 예. 거기서 이제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 투표에선 자신들이 이제 승산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 했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방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당선 유력이 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터치 기자 연결해서요. 조금 더 상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터치 나와주세요. 네, 강용호 기자의 터치스크린 강터치입니다. 이 개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많은 지역의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막판까지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이 터치스크린 화면 보면서 지역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지금 개표가 88.2% 진행이 됐는데요. 네, 민주당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곳이 36곳, 국민의힘이 12곳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이 41대 8로 승리를 했었는데 지난 총선에 비해서는 다소 국민의힘이 더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역으로 들어가서 한번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강동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동권, 이 강동갑 지역이 현재 지금 박빙의 지금 개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76.8% 개표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현재 진선미 민주당 후보가 49.6%, 전주의 국민의힘 후보가 48.4%로 약 1.2%포인트의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 서부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서부권에서는 마포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갑 지역 현재 개표 86.2% 진행이 됐는데요.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49.7%, 이지은 민주당 후보가 46.4%로 약 3.3%포인트의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800여 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기도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경기 지역 이번에 총 60석의 의석이 걸려 있는데 현재 민주당이 51석을, 국민의힘이 8석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유사한 결과인데 경기도 역시 조금 더 자세히 권역별로 들어가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남동부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남동부 지역의 하남갑입니다. 여전사와 친윤계 윤회 남자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었는데 현재 개표 82.2% 이루어졌습니다. 이용 국민의힘 후보가 50.9%로 추미애 민주당 후보에게 1.8%포인트 아주 박빙의 차이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주 개표 결과에 따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표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는 승부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소식도 강터치가 잠시 뒤에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강용호 기자로부터 좀 흥미로웠던 지역들의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앞서 이제 이준석 후보 화성을 지역 얘기를 좀 했는데 당선이 지금 유력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열세로 시작했던 지역이에요. 공영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있었고요. 국민의힘 후보는 사실상 굉장히 3위로 처지면서 어려움이 예상됐던 곳이었고 이준석 후보가 쫓아오고는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역전까지 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역전의 힘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역시 이준석 후보는 공중전, TV 토론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준석 후보가 막판에 맹추격을 하고 역전까지 이뤄낼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 계기가 TV 토론을 통해서 민주당 공영훈 후보의 편법 증여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부분이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준석 후보의 장점이 10분 발휘된 겁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격차가 꽤 났었어요. 그런데 이 TV 토론을 거치면서 이준석 후보의 맹추격이 시작됐거든요. 맨 처음에 이 동탄 지역을 선택을 할 때 젊은 층이 주로 많이 사는 지역, 평균 연령대가 이준석 후보 나이와 옆비슷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그 아파트 한 채 갖기 위해서 빚을 엄청나게 많이 졌습니다. 부채를 많이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영훈 후보가 지금 소위 말해서 아무리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불더라도 소위 아빠 찬스, 그것도 부적절한 좀 편법적인 그런 아빠 찬스를 통해서 그런 그 부의 증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동탄의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을 들게 만들었을 거다. 이게 결국은 이준석 후보가 이제 역전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는데 그게 바로 TV 토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준석 후보 개인에 한정돼서 굉장히 안타깝다. 개혁신당이 사실은 조국 혁신당처럼 그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몰아쳤을 때 소위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려면 이준석 대표가 좀 더 공중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중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야 되는데 동탄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르다 보고 또 당내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중전을 하지 못했거든요. 개혁신당이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이거는 총선 전략의 문제라고도 봐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가 기사회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리더십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아닙니까? 향후에 보수 재편 논의가 될 때 이준석 후보의 입지는 상당 부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사회생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마시면서 가장 그 비통해야 할 만한 게 뭐겠냐? 이제 본인이 당선되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가장 뼈아픈 일일 것이다.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언급을 한 건데 실제 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대통령이 비통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준석 후보가 화성을에서 이렇게 단일 지역구에서 한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역전 드라마를 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3자 구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TV 토론이 결정적 계기가 됐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영훈 후보가 아들, 딸에 관한 한 뭐 편법 증여라든가 일단 그 소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런 증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과 공영훈 후보 간의 어떤 그 심리적 괴리감이 좀 생겨서 민주당 지지자 전체가 공영훈 후보로 가긴 좀 어려웠다는 측면 하나와 다른 하나는 이준석 후보를 찍어도 정권 심판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결합하면서 이게 폭발력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를 찍어도 반윤이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심판론과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과 똑같으니까. 정권에 대한 심판론 성격의 이번 그 선거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뭐 그게 시대 정신이었다라고 해서 그 강한 프레임을 갖고 계속 밀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보여왔던 게 이 반윤의 대표적인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과 대립각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도 후보를 뽑아도 MB로부터 새로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시국이 가능했던 것처럼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이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도 이 정권 심판 성격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가미가 된 게 이 굉장한 드라마, 역전 드라마를 썼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이 젊은 우리 유권자들에게 약간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현대차 사장 출신의 공영훈 후보를 내세운 것이 의도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 편법 증여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은 역효과를 낸 셈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을 때 공영훈 후보를 낙마시킬 수 없었던 저간의 사정도 민주당에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저희 민주당 당시 이제 이 이슈가 불거졌을 때 민주당 지도부에 앞서서 그 공천을 받아놓고 사퇴했던 다른 민주당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 같은 걸 물어봤을 때 공영훈 후보가 재산 신고 당해한 거나 뭐 여기서 거짓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세종갑에서 이영선 후보가 이제 갭투기 의혹 또 재산 허위 신고 이것 때문에 공천이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런 사례와는 다르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공천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기적같이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은 뭐 여야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지금의 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개혁신당 후보인 이준석 후보를 뽑은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유세차에 같이 탔던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머니의 눈물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자식을 둔 50대, 60대 이제 여성 유권자들을 굉장히 자극했다. 또 이렇게 마음을 얻게 하는 계기였다. 이런 이제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다음에 좀 놀라울 만한 지역구는 바로 앞서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서울 동작을입니다. 여기는 출구조사 결과에서 유사명 민주당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와서 다들 조금 굉장히 놀랐던 지역입니다. 이 한강벨트에서 국민의힘이 거의 전패를 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어서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조금 큰 폭으로 앞서서 이제 끝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 처음에 이런 잘못된 오판이 나왔는지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유사명 후보를 이렇게 줄곧 앞서갔잖아요. 실제 결과도 이렇게 앞서간 것으로 나왔는지 왜 유사명 후보가 역전을 못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아까도 이제 투표율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투표율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높은 투표율. 네. 이제 우리가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우위 성향, 본 투표에서 보수정당 우위 성향이 뚜렷한데 서울이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초 그리고 동작이 두 번째예요. 이 얘기는 본 투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본투표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보수의 결집. 그래서 제가 사실은 며칠 전부터 어디를 봐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제일 제가 얘기 많이 한 것이 동작의료였어요. 왜? 샤이보스가 막판에 결집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동작이 두 번째로 높은 그것도 서울이 제일 높은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거는 본투표를 통해서 마지막에 샤이보스가 즉 샤이보스는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출구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샤이보스인 거예요. 이런 층의 결집이 본투표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막판에 특히나 이제 나경원 후보는 누가 뭐라 그래도 친윤 색깔이 였습니다. 전당대회에 당대표 나가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저지당한 것이 이제 국민의힘 그 지지층들에게는 굉장히 짠하게 느껴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샤이보스를 자극했다 이렇게 보는데 앞서서 지금 뭐 나경원, 안철수, 조정훈, 김재섭 이게 지금 수도권에서 다 이제 그 사전투표하고 다르게 지금 당선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친윤 색깔이 옅어도 굉장히 옅은 분들이에요. 이런 특징들은 국민의힘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110석을 넘었다고 그래서 지역 갔다 왔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게 지금 그 당선인들 중에 상당수가 특히 수도권 접전 지역에서 이긴 당선인들이 대부분 비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친윤도 있긴 하지만 상당수가 비윤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향후에 한동훈 체제, 한동훈 리더십이 붕괴됐을 때 소위 말해서 그 비윤에게 당의 리더십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고심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 동작을을 시작으로 이제 마포 지역, 또 강북 지역, 또 송파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1위를 확정 지었거나 1위를 달리고 있는 곳들이 있으면서 나름 서울에서는 지난 21대 총선보다도 의석수를 더 확보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선방했구나. 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 있어요. 지난 그 총선에서 49개 서울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41곳, 우리가 8곳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48곳으로 줄었는데 12곳 정도에서 승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서울에서는 분명히 의석수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이거는 뭐 서울의 정치 지형의 변화를 원인으로 좀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경기도나 인천 지역으로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높은 집값 때문에. 그러면서 서울의 평균 연령이 지금 경기도보다 대략 한 5살 정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60대 이상 그 연령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많은데 그런 그 인구 연령적인 변화가 서울에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서울 지역이 우리가 이번 선거를 치르기엔 그래도 조금 밭이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바람이 불었는데 조정훈 의원이나 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은 친윤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준석 후보가 정권 심판론에 부응하는 일부 표심을 끌어들였던 것처럼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예상 밖으로 선전한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후보가 선전한 그런 곳들이 속속 나오면서 판세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좀 있어서 조금 더 냉정하게 현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병주 기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곳들도 좀 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이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앞서갔고 또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라고 불렸던 곳들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의힘 후보에게 뺏긴 지역도 있습니다. 영등포 지역도 지금 접전에 있고요. 도봉 쪽도 마찬가지고요. 예상을 전혀 못했던 곳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에게 뒤져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당에서 좀 충격을 받겠어요? 네, 지금 뭐 현 시점에 밤 늦은 시간이라 당의 입장을 아직 확실히 뭐 물어보거나 뭐 취재된 바는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 도봉갑 말씀하신 도봉 지역, 영등포갑도 마찬가지고요. 김민석 후보가 지금 그 안기령
후보가 이제 공천이 됐던 지역에서 예. 이제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김근태 전 의원부터 해서 인재근 의원 최근에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왔던 그 과정에서 할 정도로 민주당의 텃밭이었거든요. 여론조사에서도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진 적이 없어요. 안기령 후보가 진 적이 없었던 심지어 곳이에요. 그 안기령 후보 관련한 악재들이 떴을 때도 안기령 민주당이 예. 우세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지역이 아주 상징성이 있다 보고요. 또 동작을 지역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가 서울 지역 판세의 승리를 위해선 동작을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하면서 예.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많이 지원 유세에 나갔습니다. 류세명 그랬죠. 후보 많이 지원 나갔고 한 7차례, 8차례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만큼 공을 들였던 상황에서 뭐 나경원 후보에게 원래 뒤지는 지역이었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결과를 보고 제 생각이지만 이 뼈 아프게 결과를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마디 좀 더 첨언하자면 아까 제가 이제 비윤 후보들의 선전을 얘기했는데 예. 이 지역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소위 이제 민주당의 공천 전략의 실패예요. 이 부분 대부분이 급하게 이 총선 시작하는 직전에 공천된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역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후보들이 공천된 지역이에요, 대부분이.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또 조정훈, 김재섭 후보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 열심히 그 지역 관리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또 거기다가 비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을 살짝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인재 되는 거고 조정훈 후보는 뭐 상대적으로 지역을 바꾼 경우긴 하지만 예. 조정훈 후보야말로 이제 지난번에는 민주당 계열로서 어떻게 보면은 당에 영입되셨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예. 분이기 때문에 이분도 사실은 친윤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이제 그 민주당의 후보도 이제 지역 연고가 없는 분이 공천을 예.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굉장히 많았고 그 과정에서 좀 논란을 일으켰던 그 후보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급하게 공천된 지역에서 결국은 비윤 후보들을 만났을 때 이게 예. 결국은 이제 승리하지 못했던 이런 특징도 보이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이 분당 답에 지금 확신이 떴죠. 예.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확실히 떴습니다. 그 소견을 얘기할 것 같으니까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화이팅! 먼저 잠시만요. 저 코리아프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JTBC 내려주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먼저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전하신 이광재 후보께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배운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마음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민생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책무를 지닌 것이 정부 여당입니다. 그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정부를 위한 잘 되기 위한 쓴소리, 그래서 민심에 맞는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충실하게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 분당갑에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꺾고 당선이 이제 확실히 떴습니다. 이 지역도 사실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이광재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막상 개표가 끝나고 보니까 큰 표 차로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된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측했던 출구조사 결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영등포 지역을 봤는데 영등포 의뢰에서 이제 김민석 후보가 뒤처지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다시 보니까 또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네.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좀 떴고 이 갑 지역에서는 이제 최현일 후보가 이제 김영주 후보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거기는 일찌감치 이제 당선 확실히 좀 떴던 지역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아까 지금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던 지역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앞섰던 곳을 잠깐 살펴봤고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당 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줄곧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좀 앞서가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선거 막판 들면서 위기론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광재 후보가 굉장히 근접하게 추격했던 곳이었는데 출구조사에서는 또 역전이 된 것으로 일어나서 정말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거셌구나, 이렇게 상징적인 어떤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개표 상황실에서 분당 가불의 예. 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정말 장탄식을 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도 떨어지는 예, 걸로 왜냐하면 분당 가불에서 만약에 우리 정당 후보가, 그것도 지금 안철수 후보, 김은혜 후보, 이른바 네임드 후보 아닙니까? 이분들이 낙선한다면 과연 경기 60개에서 우리 당이 몇 개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우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뭐 두 지역에서 출구조사와 달리 우리 정당 후보자가 당선이 됐고, 그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박빙이었고 예. 이광재 후보가 깜깜이 전에는 또 큰 폭으로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양문석, 김준혁, 공영훈 이런 후보들에 대한 그 후보 리스크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게 해당 지역에서 지금 공영훈 후보는 뭐 당선이 안 될 것 같지만 다른 두 분은 당선이 됐잖아요. 그거 외에 박빙 지역에서는 우리는 민심이 어느 정도는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또 하나 출구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선거 비율에서 너무 많은 과도한 민주당에 유리하게 이 보정을 했었던 방송사들, 여론조사 업체들의 오류 아니었나라는 그 정도 분석밖에는 이 사전선거와 그러니까 출구조사와 실제 득표율과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걸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3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초접전 지역에서는 아직도 유력이나 확실히 뜨지 않은 곳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정말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현재 상황들 지켜보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당선 가닥이 나오고 있지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접전을 벌이는 곳도 많으니까요. 끝까지 MBN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입니다. 민주당의 곽상원 후보 50.9%로 당선됐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 중구 성동갑입니다. 여전사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지역인데요.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 52.6% 득표를 기록하면서 당선됐습니다. 네, 정치 가왕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이고요.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51.8%로 당선됐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 광진 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36년 동안 민주당이 사수를 했던 곳인데요. 이번에도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가 사수를 했습니다. 50.3%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간 민주당이 강세였던 서울 영등포 갑에서는요. 역시 민주당 최현일 후보가 54.5%로 당선됐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 북구 갑입니다. 여야 모두 험지로 분류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 52.6%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네, 이번 총선 최대 관심 지역이었죠. 인천 계양 을에서는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반도체 벨트의 핵심 경기 수원 경 지역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진 후보가 55.4%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네, 경기 성남 분당 가 말아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54%로 당선 확실합니다. 네, 이어서 경기 화성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요. 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42.5% 득표를 기록하면서 당선됐습니다. 네, 이어서 충남 공주부여 청양입니다. 개표 거의 다 완료됐고요.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가 50.7%로 당선됐습니다. 네, 두 전직 경남지사 출신 후보가 맞붙은 경남 양산을입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51%로 당선됐습니다. 네, 각 당에서 전략 공천한 후보들 지역구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금배지 달았을까요? 서울 강남 병에서는 전 삼성전자 사장이었던 국민의힘 고동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 마포을입니다. 운동가 출신의 맞대결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가 51.5%로 당선 유력입니다. 네,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 서울 영등포 갑에서는 아쉽게 고배를 맞았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 수원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전략 공천된 이수정 후보는 49.1%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고요. 김준혁 후보가 결국 당선됐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을입니다. 서초을에서 부천을로 재배치된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 2위를 기록했고요. 1위는 민주당의 김기표 후보 당선됐습니다. 네, 검경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던 경기 용인갑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전략 공천된 이원모 후보는 2위를 기록했고요. 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 이 지역에서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경기 고양정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 아쉽게도 2위를 맞았고요. 민주당의 김영환 후보가 당선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대전 유성을입니다. 항공우주 전문가로서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된 황정아 후보 59.4%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경남 김해을로 갑니다. 낙동강배 탈환을 위해서 재배치된 후보죠. 하지만 2위를 기록했고요. 지금 이 민주당 김정호 후보가 55.7%로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부산 수영으로 가보겠습니다. 장해찬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되고 탈당을 하고 다시 출마를 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자, 국민의힘의 정현욱 후보가 그동안 전략 공천이 됐었죠. 51.6% 득표를 기록하면서 당선 확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사무실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역구 당선 확실시된 곳, 또 유력시되는 곳들이 속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는 곳들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화면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일주일 기간 동안 가장 큰 어떤 이 총선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이 무엇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문석, 김준혁 후보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고 대통령의 또 의료 대란과 관련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논란의 한가운데 섰던 이 김준혁, 양문석 두 후보 효과가 그러니까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을까? 근데 두 분은 공교롭게도 해당 지역구에서 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국민의힘이 후반에 막판 추격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발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는 해당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공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투명이라든지 이런 키워드에 민감한 다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이 두 후보의 논란, 악재, 민주당의 악재가 이웃한 지역구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가 인과관계를 분석을 하긴 어렵지만 제가 이 두 이슈에 대해서 바로 본선거 전날 민주당 지도부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이 두 사람 악재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비교적 다행인 게 이 두 분에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인지도가 그렇게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지 않다. 인물 이름들이. 김준혁이 누군지, 양문석이 누군지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막말 이슈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뭐 민주당에서 한 건지 어느 당에서 한 건지 상대당조차 그러니까 그 안산갑 예를 들면 양문석 후보가 있는 안산갑에 있는 상대당 국민의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이게 우리 지역구인지를 모를 정도로 인지도가 크게 높지 않아서 당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전국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천 취소라든지 이런 것 없이 계속 완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는 추후에 분석을 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후보의 마이너스 효과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총선 전체 판세에서 끼쳤던 마이너스 효과는 또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저는 그 일주일 동안에 여권에서 거의 뭐 양문석 후보, 그다음에 김준혁 후보를 어마어마하게 정말 융단 폭격하듯이 융단 폭격을 했어요. 그것에 비하면 주목했죠.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봅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지금 소위 100석 붕괴 예상이 110석으로 지금 그나마 10석 가까이 오른 이유는 뭐냐? 저는 이게 양문석 뭐 그다음에 김준혁 후보 효과라기보다는 100석 붕괴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것이 가장 컸다고 봐요. 이게 지금 그 사전 출구조사 대비 승리한 지역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텃밭, 특히 PK, 부울경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좀 그래도 선방할 지역들이 지금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전재수 후보 한 명밖에 안 됐어요. 전재수 의원 한 곳만 이제 살아남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텃밭에서 지금 소위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일각에서 탄핵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석이 붕괴가 되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탄핵 저지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소위 부산에서 지금 이제 역풍으로 몰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이면에 이 부산에서 출마하는 또 낙동강 벨트에서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의 희생이 있었다. 역풍을 맞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수도권에서 그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전통적으로 좀 우세했던 지역. 지금도 아직 확정은 안 떴지만 뭐 양천, 그다음에 아까 동작을, 그다음에 용산, 뭐 그다음에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다음에 비윤인 지역들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소위 샤이보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양문석 뭐 김준혁 후보 효과라기보단 100석 붕괴에 따른 위기감 이것이 결국은 샤이보스의 결집으로 이어진 거다. 제한적 결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부산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역 하나를 빼고는 이제 국민의힘이 거의 다 가져갔는데 애초에 조국 혁신당이 뜨면서 조국 후보가 또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부산에서 상당히 야당세가 강해지지 않겠느냐. 실제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부산에서 야당 후보들이 승리할 것으로 점쳐지는 곳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저렇게 이제 고립된 섬처럼 있고 나머지는 다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산 유권자들은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고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은 것인가? 글쎄 뭐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그 부산과 경남 지금 낙동강 벨트를 그나마 우리가 선전한 게 정말 그 출구조사에서 예측됐었던 최악의 결과를 막았다는 데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수 결집 효과가 맨 마지막에는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는 보지만 저는 그 민주당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도 이게 정권 심판론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 수 있는 것을 그래도 그렇게 기울 수 있는 것을 막아서는 일정 정도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보인 내로남불, 우리가 흔히 민주당을 평가할 때 내로남불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 민주당 후보는 그런 성격에 있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는 측면에서는 두 후보는 당선되고 공영훈 후보는 낙선했지만 나머지 지역구 아주 초박빙 지역에는 분명한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몇 석이 왔다 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PK 지역은 그나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라는 그 정치적 현상이 왔을 때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혼란, 뭐 정치적 공황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보수 결집으로 이어졌고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집단 지성의 일환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정도 의석을 해갖고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더 많은 의석수를 얻고 남은 윤석열 정부 3년의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뭐 원내 일당이 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적밖에 못
거뒀다는 건 굉장히 송구한 일입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요인이 어떤 투표 결과로 이어졌느냐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제 유추는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판세 결과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 것은 우리 지금 정광재 대변인도 인정하는 바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러면 잘한 것이냐 이것 또한 아닙니다. 21대 총선 결과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도 오히려 지역구 의석수를 잃었으니까요. 뭐 비례도 마찬가지로 조국혁신당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비례나 지역구 모두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의석을 잃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잘한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어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 대선 주자들의 명함은 또 어떻게 갈릴 것인가 이 대목도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저녁 6시에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 같죠. 오늘 잠시 뒤에 아침에 직접 당사에 나와서 기자들을 상대로 소감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국민 사과가 아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좀 전에 당선 유력 확실히 떴던 안철수 국민의힘 분당갑 후보의 현장 연결이 방금 이루어져서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잠시 뒤에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안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당선인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되돌아보면 어떤 순간이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 사회 수석 문제라든지 또는 그 호주 대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자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조금 정부에서 그 조치가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저 포함해서 전국의 후보들이 지지율이 급 하락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이곳 바로 분당 그리고 판교 주민들 덕분입니다. 예. 출구조사 결과는 이광재 후보에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심경은 어땠습니까? 사실 저는 그 여론조사나 출구조사는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전적으로 다 숫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잘한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자, 안 후보께서는 당선이 됐습니다. 매우 축하드릴 일이긴 합니다만은 당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추세대로 가면은 일당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110석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선방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참패다. 우리 국민의힘은 더 국민에게 머리를 숙여야 된다. 어떤 심정으로 이번 총선 전체 결과를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의 정말 매서운 회초리를 실감한 그런 총선이었습니다. 사실 여당과 야당은 역할이 다릅니다. 야당은 여당을 상대로 잘못한 점을 지적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당은 야당이 첫 번째 그런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이 대화 상대인 거죠. 야당이 안 가지고 있는 집행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생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또 미래 비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런 점들을 이제부터는 제대로 열심히 민심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나 안 후보께서는 안 당선인께서는 또 차기 여권의 유력 주자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입니까? 지금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그 분당과 판교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선도 기지로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이끌고 가고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중심되는 도시로 꼭 만들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분당갑 당선인 안철수 후보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의 아침 기자회견 얘기를 좀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입장이 나오겠죠.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예상컨대 국민의 민심의 무서움에 머리를 숙이는 사과 쪽에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총선 결과가 이제 대패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사과 또는 유감 표명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사과하는 것과 이후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먼저 선거 끝나고 나면 국민의 민의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니까 불복 움직임을 보이면 안 되니까요. 예. 하지만 그것을 진정성 있게 행동으로 옮기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래도 110석이다. 우리가 지난번보다 의석을 더 얻었다. 이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 이제 이거는 또 다른 논쟁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과 이번 총선의 민주당의 의석수를 직접 비교하는 거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는 코로나라고 하는 사상 유례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처를 주도해야 되는 여당이 프리미엄이 있었다고요.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 대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예. 국민의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사 출신 한동훈 대 재판받는 이재명이 붙으면 이거는 필승 카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석밖에 못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석수가 조금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된다. 조건이 달라도 너무 다르고 이거는 충분하게 물론 상징적인 그 탄핵 저지선 이거를 지켜낸 것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지난 총선 대비해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충격적인 대패로 받아들이고 전국의 운영이라든지 여당의 어떤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대전환을 이뤄내지 않으면 야당의 공세 그리고 국민 여론으로부터의 공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어제 저녁 출구조사 직후에 이제 진행했던 3부에서는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내각 총사퇴도 불사해야 된다. 대통령은.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현 한동훈 비대위 체제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110석인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남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이 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그거와 관련해서 뭐 진전된 얘기는 전혀 없는 걸로 예. 압니다. 왜냐하면 뭐 어제 선거가 있었고 지금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정말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참패죠. 또 지금 뭐 110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패의 힘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과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수위의 메시지를 낼 거냐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과 당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이번 선거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이 될 텐데 책임론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당이 보는 책임의 정도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이게 새로운 당정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 수위의 얘기를 하느냐가 예. 대통령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는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한 반응이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새벽에 일찍 메시지를 낼 테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조금은 예.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가 굉장히 궁금한데 예. 제가 그것을 뭐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상당 부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도 이런 책임이 다 저에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한마디 실언으로 굉장히 언론의 집중 포화도 받고 지지자들로부터도 좀 이건 좀 실망스러운 발언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책임 통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에 기자들을 만났던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는 누구나 다 알지 않느냐. 이제 약간 용산을 근데 탓하는 그러면서 그런 뉘앙스가 좀 당과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뭐 예. 대통령실만으로 또 돌렸다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예. 그런 무게를 왜 실었다는 건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책임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선거가 끝난 뒤에 참패한 쪽에서는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있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일단 기자들과의 이 만남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입장을 내겠죠.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러나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좋아할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21대보다는 의석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책임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더 오히려 체제를 공고히 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니까요. 국민에게 감사하고 겸손을 표하는 쪽으로 아마 기자회견이 줄을 이루겠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선대위 해단식도 하고 기자회견 예정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재명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출구조사 대비해서 이제 민주당 의석수가 조금 줄어드는 개표하면서 줄어드는 상황이지 민주당은 당초에 과반 의석 플러스 알파를 목표로 내걸었었거든요. 151 플러스 알파.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목표를 달성했고 또 2월 중하순 기억하시면 공천 파동 겪으면서 친명 인사들 대부분 이제 다 공천하고 원내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재명 체제에 민주당 지도부 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이번 총선의 핵심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터치 나와주세요. 네, 강효 기자의 터치스크린 강터치입니다. 이제 개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일부 초박빙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당선자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요. 터치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 등의 번역별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현재 91.2%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민주당 후보가 1인 지역 37곳이고 국민의힘은 11곳입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 봤을 때 국민의힘이 약 3석 정도를 더 가져가는 결과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권역으로 들어가서요. 도심권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도심권, 종로나 중구 등 이른바 스윙 보터 지역이 많이 분포한 곳인데요. 현재 96.8%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1인 곳이 3곳, 국민의힘이 1곳입니다. 지난 총선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강동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강동, 송파 등 이른바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 벨트 지역이 많은 곳인데요. 현재 88.4%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이 2곳입니다. 역시 지난 총선과 동일한 결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서부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 역시 그 한강을 끼고 있는 마포죠. 네, 한강 벨트 지역을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현재 개표 상황으로는 민주당이 5곳, 국민의힘이 1곳을 가져가게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6곳 모두를 석권을 했었는데 이번엔 국민의힘이 1곳 가져가는 것으로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경기도는
지난 총선에서 59곳이었는데 이번에는 총 60곳이 걸려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지금 52곳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7곳, 그리고 개혁신당이 1곳 차지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봤을 때 민주당은 한 석이 늘었고요. 국민의힘은 그대로, 그리고 기존에 한 곳을 가져갔던 정의당은 의석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번에는 이 하남과 분당 등 이른바 스윙보터 지역이 많은 남동부 지역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개표 96.1%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남서부 지역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른바 화성, 반도체 벨트가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현재 총 14곳의 지역구가 걸려있는 가운데 개표 94.4% 진행이 됐고 민주당이 13곳을, 개혁신당이 1곳을 가져가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11대 1의 스코어를 기록했었는데 민주당이 2곳이 늘고 국민의힘은 1곳이 줄어드는 결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낙동강 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낙동강 벨트 지역, 이번 총선 최대 하두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전체 34개 지역구에서 97.6%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이 4곳, 국민의힘이 30곳을 가져갑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요, 민주당은 2곳이 줄고 국민의힘은 3곳 늘어나는 결과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부산을 살펴보면 부산 전체에서 97.3% 개표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이 1곳, 국민의힘이 17곳입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민주당 2석이 줄었는데요. 당초 민주당 이곳 부산에서 18석 중 9석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에 못 미치는 결과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 살펴볼 텐데요. 경남 전체 16곳의 지역구 중 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이 13곳입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은 동일한 의석을, 국민의힘은 한 석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개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전국의 개표율이 100%에 도달할 때까지 강터치는 계속됩니다. 저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예, 개표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바뀌는 곳들도 제법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전체 의석수에도 조금씩 변화가 좀 있습니다. 현재 범민주 진영, 그러니까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3석,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비례까지 합친 범국민이 110석입니다. 저희가 이 오브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114석이었는데 4석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변화가 없고요. 개혁신당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3석으로 좀 늘어났고요. 조국혁신당은 12석 비대로입니다. 지역구만 놓고 보면, 비례를 제외한 지역구만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160석, 국민의힘이 91석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죠. 그리고 개혁신당도 이준석 후보, 그렇게 해서 한 석 됐고, 진보당도 역시 울산에서 한 석을 좀 차지하는 걸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비례까지 다 합친 걸 봤을 때 114석을 보고 제가 방송에 들어왔는데 110석으로 됐습니다. 몇 군데 지역구에서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 지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허성무 후보가 강기훈 국민의힘 후보를 다시 역전시켰어요. 그래서 당선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기훈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왔는데 허성무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좀 변화가 좀 생겼던 지역이 좀 하나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을 보면 이용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 한남갑에서 추미애 후보를 여전히 앞서 있긴 합니다만은 표차가 1,400여 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천갑에서도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대표적 친문계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가 구자룡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 지역도 방송 전에는 구자룡 후보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좀 순위가 뒤바뀐 지역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끝까지 봐야겠어요. 지금 추미애 후보도 지금 출구조사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이긴 걸로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2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당선 유력이나 확실히 어느 쪽도 떠 있지 않아서 여기도 좀 관심을 갖고 봐야죠. 맞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방송 들어오기 전 114곳에서 지금 110곳 줄었는데 말씀하신 곳 말고 서울에 2곳이 더 있습니다. 송파병하고 영등포 을도 이제 뒤집어져서 송파병에서는 남인순 민주당 후보 당선 이제 나왔고요. 영등포 을에서는 김민석 후보 당선이 송파병도 좀 바뀌었군요. 지금 앞서 얘기했을 때는 김근식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보고선 제가 방송에 들어왔는데 저기도 남인순 후보로 다시 바뀌었고 표 차이는 불과 300여 표에 좀 불과합니다. 그리고 영등포 을도 방송 전에는 박용찬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제 뒤집어져서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불과 표 차이는 1,100여 표 차입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쪽에서는 자꾸 의석수가 줄어듭니다. 이게 굉장히 정말 정의재 대변인 초조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석이 아쉬운 상황인데 지금 역전돼서 진행되는 지역 또 당선이 확정된 지역 보니까 불과 1,000표, 500표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지역구에서 우리가 패배한 게 상당히 뼈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은 160곳 중에 한두 곳 잃어도 뭐 어느 정도의 뭐 여유 버퍼가 있겠지만 우리 당이 지금 상당히 의석수가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간발의 차이로 패배하게 되는 지역구가 발생하면 타격이 굉장히 큰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출구조사가 조금 뭐 수렴하는 경향도 보이는 것 같고요. 초조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병에서도 고석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뒤집어졌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도 고석 후보가 계속 앞서가고 있어서 줄곧 개표 내내 줄곧 앞서가고 있었는데 불과 851표 차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 예상대로 당선이 확실시 됐고요. 그 외에 특별하게 또 순위가 변동되는 지역은 안 보입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마포갑에서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599표 차이로 꺾고 당선이 확실히 됐습니다. 이곳은 계속해서 출구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조정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뒤집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출구조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정훈 후보가 599표 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민주당한테는 조금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마포 갑과 을은 전통적으로 특히 마포 갑 지역은 맞습니다. 너무나 민주당의 텃밭 같은 지역이었잖아요. 노웅래 의원이 줄곧 해왔던 우선까지 했던.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지은 후보 전략 공천 이제 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으로 했던 만큼 뼈아픈 결과가 되는 지역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상황이 좀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당선이 확실시 됐던 이 후보들 소감을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공약 이행률은 80.8%로 충청남도에서 국회의원 중에 1위였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제가 공약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 임기 중에 최대한 실천하고 또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 하더라도 그 공약 이행률만큼은 더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고 시민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3선의 국회의원의 힘으로써 충청남도 전체를 대한민국 중심에 세우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우리 서산 시민 또 태안 군민들한테 모든 영광을 제가 돌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 지역을 바꾸고 또 중앙에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 열망과 또 주신 사랑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약한 우리 서산과 태안의 미래 국제 첨단 도시를 조속히 빨리 시행을 하고 또 철도, 고속도로 등을 이 교통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약속한 일들을 정말 열심히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성 군민, 예산 군민 여러분께서 선거 기간 동안 보여주신, 그리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그 뜻 겸허히 받들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선거 과정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선대위원장님, 또 도의원님. 예,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단호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세종갑 선거는 다른 선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종갑에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유권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거 소홀히 들으면 안 되는 심각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지역의 결과보다 이 세종갑에서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에게 당선인들의 소감을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개표가 거의 끝났고 또 끝나가면서 당선 유력이나 확실히 뜬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아직까지도 표 차이가 몇백 표 차이로 붙어있는 1%포인트로 붙어있는 지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중구 성동을 저희 MBN 이 본사 스튜디오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중구 성동을인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 간의 표차가 334표에 불과합니다. 여기가 원래 이렇게 초접전 지역이었나요? 뭐 과거에 국민의힘이 당선되기도 했던 지역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박성준 의원이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서울에 불고 있는 정권 심판론의 바람을 감안하면 이혜훈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출구조사에서도 박성준 후보가 제법 큰 격차로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었는데 개표율 88.2% 상황에서 334표면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예, 맞습니다. 그 개표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선관위에서는 이제 지역구 개표가 완료되는 시간 한 새벽 4시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이르면 30분 내로 이 지역의 결론 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보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새벽 아침까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관심이 많이 가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지금 이용 국민의힘 후보가 뛰고 있는 그 지역도, 하남갑도 빨리 추미애 후보가 될지. 지금 하남갑은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출구조사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상당히 큰 폭으로 앞섰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1시간째 그 개표율이 82%대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 뭐 개표 과정에서 좀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개표가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지. 왜냐면 전국 개표율이 지금 95%를 넘었는데 하남갑이 지금 82%대에 1시간 넘게 그 상황 그대로 머물고 있어서 상당히 뭐 이게 이른바 민주당에 유리한 사전선거를 했던 분들의 투표함이 아직 더 많이 남은 건지 아니면 본투표와 사전투표함이 비슷하게 남은 건지에 따라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경기 하남갑 이용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친윤 후보다. 뭐 한때 그렇게 불렸던 것이고 추미애 후보는 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상극인 후보라서 이 지역에서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개표율이 82%에서 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요. 그동안 지금까지 있었던 개표 상황들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아직까지 접전 지역이 여럿 있어서 밤잠 이루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어떤 후보가 내 소중한 한 표로 당선이 됐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전 지역부터 살펴볼까요? 네, 득표율 1%포인트 차로 초박빙을 펼치고 있는 지역구부터 봅니다. 서울 중구 성동 을에서는 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가 박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갑입니다. 현재 민주당 김병기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2.52%포인트입니다. 네, 다음 박빙 지역입니다. 서울 송파병인데요. 민주당 남인순 후보와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가 서로 알 수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 강동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민주당 진선미 후보가 49.71%, 국민의힘 전주혜 후보가 48.2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접전 지역 계속 살펴봅니다. 경기 하남갑입니다. 국민의힘 이용 후보와 민주당 추미애 후보 계속해서 박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충남 천안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도 여전히 접전인데요. 민주당의 문희석 후보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예, 서울 중구 성동을 그리고 경기 한양갑 두 지역에서 아직 이 당선자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초접전을 벌이는 지역이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제 그 대선 주자 후보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이제 정치적인 명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했고요. 자, 지금 당선이 된 이준석 당선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과 다시 합당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선을 앞두고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겁니까? 굉장히 단언하기 어렵죠. 이준석 대표는 지금 반윤의 기치를 가장 먼저 들고 당을 나간 사람인데, 그리고 뭐 개혁신당을 만들고 난 이후의 행보도 우리 당과 우리 당은 둘째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그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던 후보인데, 그게 뭐 갑자기 다시 자기가 범보수 정치인이라고 해서 국민의힘과 정치적 운명 궤를 같이 하겠다라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지역구 한석과 비례 한석을 한다 해도 2석에 불과한데 2석 가지고는 국회에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사실은 이 개혁신당은 좀 뭐 본인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이준석 당입니다.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준석 대표가 있어야 개혁신당이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제가 이준석 대표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 공중전에 굉장히 능합니다. 이번에도 TV 토론을 통해서 역전극을 펼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숫자는 뭐 지금 2석 또는 3석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붕괴되고 다음에 이제 소위 그 대권 구도에서 그 친윤 후보가 아닌 비윤 후보로 만약에 쏠리게 될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다시 합치는, 그러면서 뭔가 당권을 다가서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이제 그 소위 국민의힘의 향후에 당권의 향배, 그리고 친윤과 비윤의 어떤 주도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비록 의석수는 적지만 정치적인 소위 캐스팅 보트 이런 것도 질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는 뭐 지켜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제3지대라고 불리는 개혁신당이 2석에서 3석,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그리고 진보당 뭐 한석씩 뭐 이렇게 지금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다 손을 맞잡고 다시 합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합쳤다가 실패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갈 길을 간다고 보면 처음에 뛰쳐나왔던 원래 그 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까? 근데 좀 뭔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다시 해봐야 되는 게 이준석 대표가 뛰쳐나온 게 아닙니다. 쫓겨난 거예요? 사실상 쫓겨난 거죠. 공천을 안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쫓겨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철학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번에 사실은 그 중도 표심을 못 가져온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좀 예.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리더십, 당권의 리더십 또는 대권의 리더십이 향후에 변화가 생긴다면 저는 얼마든지 다시 합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도 뭐니 해도 이번 총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역시 조국혁신당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를 내지는 않았지만 비례에서만 12석에서 14석 정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조국 대표는 2번이죠? 맞습니다. 예. 2번이었고 당선 확실 국회의원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예. 아직 소감 같은 거는 발표를 안 했어요. 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국혁신당 이제 원내 입성해서 10석 이상이니까 독자적인 입법 발의도 가능하고요. 예, 하고 벌써 1호 법안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동훈 특검법 법안까지 이미 완성돼 있다라고 했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정부 여당 심판 또 검찰 조직 개편하겠다 이 말을 계속 당당하게 내놓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원내에서 더 그런 정부 여당 견제 또 검찰 견제 활동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권 일각에서는 대권 얘기도 나오는데 재판 이슈도 있고요. 예.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막판에 몰빵론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지민 비조 밀었지만 거기에 대한 반감 컸거든요. 그래서 예. 야권의 대권 주자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지지자들 친명계에서는 상당히 견제를 할 것이다. 근데 조국 대표는 이번에 이제 의원 배지를 다는 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배지를 달고 국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전망이 우세하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로서는 본인이 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아마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칠 거예요. 예. 지금 민주당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173석입니다. 단독으로.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돼요. 어쩔 수 예. 없습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합류를 해야 이제 패스트트랙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 이제 특검법 발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다시 재발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마도 이제 일사천리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조국 대표가 아마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이 또 확정돼서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은 또 피선거권이 또 5년 동안 제한이 되기 때문에 대선에 나오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민심 2024 MBN이 마련한 총선 개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은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